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윤희숙 혁신위가 어렵게 첫 발을 뗐지만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좌초된 안철수 혁신위에 합류할 뻔했던 분이죠. 이재영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또 처음이시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자주 부탁드릴게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워낙 방송 활동 많이 하셔가지고. 요즘에 좀 늘었어요. 혁신위에서 쫓겨나니까 궁금한가 봐요. 많이 불러주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혁신이 합류할 뻔하다가 못 하셨는데 네.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서 혁신위원을 제안하셨나요? 구체적인 안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어요. 한 예. 두어 번 있었는데 그때 뭐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제가 사실은 2012년부터 당 활동을 했으니 예.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선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겪어왔던 당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당이 가장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걸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기억에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혁신위가 7명으로 구성이 될 텐데 좀 난상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혁신적인 안을 만들자 그리고 그거를 관철시키겠다 뭐 그런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혁신위에 대한 처음에는 잘 갈 수 있을까라는 뭐 의구심은 있었으나 워낙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흔쾌히 수락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안 의원이 설명을 해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고 사실 월요일 아침에 네. 기자들이 이제 취재력이 있으면 이제 누가 혁신이 들어간다 이런 걸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에 전화가 와서 저보고 월요일 아침에 인터뷰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혁신이 그러니까 비대위 회의 전에 하자 그래서 제가 아니 들어갈 거긴 한데 아직 뭐 인선이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저 좀 확정되면 하자.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날 아침까지 전혀 모르다가 어떤 기자분이 그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그 안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인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제 이름은 빠져 있더라고요. 저하고 박은식 위원장하고. 두 분이 빠지셨죠. 닷새 만에 이제 저초가 되고 안철수 혁신은 원래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거 설명을 하셨어요. 아니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감은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 백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백서는 사실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그걸 토대로 이제 미래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미래 그림에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다 보니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뭐 끝나고 나서 본인의 인적 쇄신안이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기에서 뭐 2명을 또 언급을 했었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이 미흡한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1호, 2호, 3호 이렇게 혁신을 발표했어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 게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를 이제 사퇴를 하면서 사실 저는 혁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서 2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하나는 혁신, 그리고 하나는 전당대회. 근데 이거 2개의 큰 기둥 중에서 반이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윤희숙 원장이 이 혁신위원장을 받았을 때 윤희숙 원장의 그 과거를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과연 이 오염된 상태에서 관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있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사과의 방점을 좀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8가지 안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갈 필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거조차도 지금 당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과연 이 혁신위가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마저도 제가 봤을 땐 당내에서 굉장히 큰 벽에 부딪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일단은 8가지 인적 쇄신 기준 얘기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열거된 8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만약 백서를 만들었다면 그
백서 안에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이 좀 나열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우리가 계엄과 그다음에 특히 탄핵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론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거조차도 못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맥락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당내 세력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의 그 혁신안마저도 그 사과안마저도 어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약한 건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 속에서 당은 과연 혁신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신윤위에서는 뭐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사과만 해야 되냐, 이 혁신을 둘러싸고 약간 당내에서 내용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주류 쪽에서 어쨌든 사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인적쇄신도 안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구주류가 도대체 현 주류하고 틀린가요? 표현이 좀 애매하죠. 이게 지금은 주류는 그냥 아직도 주류죠. 주류입니다. 예. 예,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도부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 부분은 사과의 대상이 우리 스스로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의 대상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될 때까지 됐다, 이만하면 됐다 라는 얘기를 할 때까지 하는 게 사과예요. 그걸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일본한테 사과해라. 맨날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하냐? 우리가 될 때까지, 우리가 됐다 할 때까지 사과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를 사과하는 이만하면 됐다? 그건 일본이 하는 입장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이 약간은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이제 야권의 심장인 TK마저도 이제 여권에 밀리고 있는데 뭔가 여전히 민심은 날카롭기만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19%도 나왔잖아요. 더 떨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 아까 이제 지역적으로, 영남 TK 여기에서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연령대별로 다 져요. 네, 전 연령대. 전 연령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다고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우리가 그 어떤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청문회에 문제되는 인사들 많잖아요. 근데 원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지율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내 쇄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사과라도 제대로 해서 이들이 변하려고 하나? 라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보이니까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기는 어렵겠죠. 이 지지율 기사 보면서 찾아봤더니 아마 19년 때까지도 계속 지지율이 많이 TK에서 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7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나서 한 5년 동안은 지지율이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쇄신하고 그때 우리 당원 당규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지평을 넓혔죠. 그 이후에 21년도에 우리가 재보궐선거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서울에서 부산에서 뭐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거기에 탄력을 받고 저희가 22년 대선과 지선을 이긴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시발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당을 그 어떤 당시에도 주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주류 세력한테 휘둘리지 않고 당을 잘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저희는 그 좋은 성과가 22년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다 까먹어 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만큼 이제 뭔가 비대위 역할이 중요하긴 한데 전당대회에서 이제 새로 뽑힐 새 대표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0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굉장히 틀린 게 그땐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당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냐가 특히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22년
선거까지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물론 비대위원장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내려오시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전당대회가 전제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전당대회를 잘 치르기 위한 그거에 하면 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다가오는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당의 앞날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당대 8월 전당대 전에 이제 혁신을 통해서 뭔가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딱 전대를 통해서 새 이제 대표를 가 선출되는 이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대 일정도 안 잡히고 있고 혁신안 발표한 것들도 지금 비대위에서 의결된 게 없는 거잖아요, 아직. 그렇죠. 윤희숙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이, 그리고 요즘에 뭐 언더 친윤이란 단어들 많잖아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보통 어떤 세력이 망해갈 때 그들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요. 구세력도 있고 구주류도 있고 찐윤도 있고 친윤도 있지만 이제 언더 친윤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아마 더 나올 겁니다. 보통 쇠락하는 집단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 됐던 간에 지금 그 전당대회를 8월 달에 치른다고 했던 그 말조차도 사실은 8월 되게 덥잖아요. 다들 휴가 가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 투어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전당대회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은 의아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만의 전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을 시켜주던지, 아니면은 기존의 김종인 위원장 같이 당을 잘 알면서도 과감하게 메스를 들 수 있는, 안철수의 메스가 아닌 다른 메스를 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됐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비대위가 그냥 뭐 대충 출범을 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다시 혁신안 얘기를 조금만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혁신안을 발표한 게 이제 최고위원 폐지잖아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의아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로 그럼 되돌아가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의원님도 최고위원 해보셨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 그건 반대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작년에 저희가 그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전당대회 전에 제가 주장했던 거는 집단지도 체제였어요. 그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분리 선출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당대표 된 사람과 최고위에 나왔던 사람들의 역량이라든지 정치력의 그 격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대표급들 아니면 당대표에 나왔던 분들이 최고위원에 들어가서 비록 예전에 우리가 12년, 13년도에 봉숭악당이라는 오명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정치력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처음에는 불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최고위를 없애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갸우뚱,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혁신위원이 되셨더라면 어떤 혁신안을 좀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적 쇄신의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백서를 만들어야 됐었잖아요. 근데 그 백서가 단순히 왜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졌나 이게 아니고, 우리 보수는 왜 지난 10년간 몰락해왔나, 왜 우린 2번의 탄핵을 당했나,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왜 우리는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다음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혁신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거의 폭이나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거명을 하진 않더라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쇄신안을 아마 제안을 했을 거고요. 대한민국 정치가 현역 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3년이나 남은 기간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럼 버티겠죠. 그럼 혁신안이, 소위 말해서 쇄신안이 안 먹힐 수가 있겠죠. 다만 그거를 꾸준히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만약에 혁신안을 계속 발표하는데 비대위에서 안 받아들여주고 하면 중간에 뭐 사퇴하시거나 뭐 자초될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사실 윤희숙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오염된 혁신위를 받아들였을까? 윤희숙 위원장이 생각보다 개혁적이라서
이분도 사고 칠 수도 있다. 제가 말한 사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강도는 낮지만 이분도 사퇴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윤희석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이 그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버텨서 본인의 말이 소위 말한 주류 세력한테 먹혀들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혁신안을 내놓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좀 외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응원 전화를 한번 하셔야겠네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렸기 때문에 저한테 응원 전화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하셨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면 꼭 좀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한번 다음에 전화 오면 저한테 연락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당대 얘기 좀 넘어가 네. 볼게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이제 전대에서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하셨고, 뭐 조경태 의원, 그리고 이제 거론되는 거는 뭐 나경원, 한동훈, 김문수 이 정도 분들인데 이 중에 개혁의 적임자가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개혁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내 그 분위기를 보면 사과 좀 그만하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개 중에서는 뭐 조경태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요 3명 정도는 어느 정도 그 혁신 개혁에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 정치력이라든지 인기를 따지자면 그 셋 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뭐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면은 한동훈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고 그 둘이 다시 붙어서 그 결과는 예측 불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동훈 전 대표는 뭔가 마음을 못 정한 것 같은 매일같이 바뀐대요. 근데 전 나올 거라고 봐요.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혁신이 자초되면서 이게 갑자기 혁신 전당대회가 돼버렸잖아요. 혁신 전당대회에서는 본인이 안 나오기가 좀 근질근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도 계속 페이스북에 뭔가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 연달아 올렸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나 출마할 거야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도 근질근질하고 할 얘기도 많고 또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게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혁신 전당대회가 되버리면서 네. 혁신이란 키워드를 본인이 소유하고 가져가야 될 텐데 여기서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네. 그 월요일 이후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조금은 출마 쪽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친윤계에서는 이제 또 장동혁 의원을 내세워서 이제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아니 근데 그 장동혁 의원이에요? 김문수 후보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그 직전까지는 사실 혁신이 전까지는 안철수 의원도 친윤 쪽에서 뭐 그 얘기 내보내고 그 얘기 나왔었죠. 있었잖아요. 친윤이 밀려고 한다. 네, 그래서 어떤 선정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장동혁 뭐 의원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누가 될 수도 있고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혁신이 사태를 보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친윤이 미는 건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봤고. 보이고 김문수 후보가 나오느냐 아니면 장동혁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 했던가요? 아니요, 뭐 할까 말까 한 해 만에 하는 기사만 나왔던 것 같죠? 고민 중이다 뭐 이런 걸로 얘기 들었는데. 근데 장동혁 의원은 네. 본인이 넘어야 될 산이 있겠죠? 지난 그 네. 전당대회 때 제가 성관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관이로서 이제 뭐 전 지역을 같이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F4였나? 친한계 4명이서 항상 이렇게 손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가는 그 전당대회에서의 이거를 어떻게 관리 매니지를 하실지가 궁금하네요. 원래 항상 친한계 핵심 멤버였고 사무총장도 했고 하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공관 앞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약간 근데 사실 계엄 전에 네. 동의안에 만내 뭐 좀 내부적으로 할 때 예, 그때도 뭐 약간 요구안, 뭐 4대 요구안 예. 제시하고 했을 때 맞아요. 그때도 약간 티격태격했던 의견이 뭐 분분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직전에 시작을 한 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뭐 계엄부터 시작해서 탄핵 그리고 대선까지 그 안에서 보여줬던 장동혁 의원의 모습은 원체 그전하고는 180도로 틀려서 그것이 어떻게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비춰질지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사실 지금은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그냥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그 당대표나 이런 주요 직책에 출마를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좀 높은 것 같아요. 본인의 과거 받았던 지지보다는 훨씬 더 높아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하는 건 혁신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큰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은 혹시 전당대회 출마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저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제 기억나는 게 19대 때도 사실 청년 정치인으로 네. 이제 유망주 중에 한 명이셨는데. 근데 우리 당 문제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근데 지금도 청년 취급을 받아요. 뜻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보수 진영에서의 대표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오히려 제가 물러나야 되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김재섭이면 뭐 김용태 의원, 우재준 의원 이런 분들이 진짜 장악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저보고도 아직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당이, 전 세대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이런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전대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뭐 안 나간다고 선언을 했지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혁신안을 내고 4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당대회만큼 당원들한테 그 똑같은 안을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대표에 출마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본인이 아직까지 뭐 전당대회 스케줄도 안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중간에, 정치는 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좀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약간 비대위원장 하면서 좀 본인도 약간 스스로 상처 입지 않았을까요? 뭐 상처? 본인이 요구했던 것들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뭔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을 것 같아서. 부딪혔으니 포기하던 아니면 다시 일어서던, 그건 본인의 이제 선택인데 좀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역량도 있고 또 그래야만 되고, 실망은 했으면 실망한 대로 더더욱 개혁과 혁신에 대한 의지가 더 굳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의원님이 선배 청년 정치인으로서 많이 조언해 주셔야겠네요. 저는 밖에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아무리 해도 별로 공격을 안 당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 이제 거의 10년 지내셨는데 이제 수도권 민심 계속 느끼실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보수 일당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똑같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의 탄핵이 되고 그걸 그냥 그러면서도 자리를 지켜왔던 안에 있는 현역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있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마음이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이재명 정부가 워낙 못해서 아주 큰 실수를 해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당원과 국민은 그런 쇄신을,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수도권에서도 뭐 걸맞는 사람들이 선출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3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으면은 그 이후에 있을 대선에도 어느 정도 기회가 생길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지방선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방선거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혁신의 모습이 없이는 지방선거가 서울 수도권에서 치유가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